자, 그럼 미국과 멕시코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분석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똑같을까요? 문제는 전 세계 국가와 도시들을 분석한다고 할 때 이런 노갈레스와 같은 쌍둥이 도시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은 바로 도구 변수라는 거예요. 이 도구 변수에 대해서 아마 배워보셨거나 혹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도구 변수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원인 변수가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고 통계적으로는 외생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의 반대는 내생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오차항이라는 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관찰되지 않는 모든 요인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경제 성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대부분 이 오차항에 포함된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요인들과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원인 변수를 상상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 불가능할 거예요. 즉, 이 외생적 조건은 현실에서는 성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조건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도구를 활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 추론에 있어서도 인위적으로 이런 조건을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구 변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구 변수의 역할은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즉 외생적인 부분만을 예측하고 그 외 나머지 내생적인 부분을 도려내고자 하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도구의 역할이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우리가 어떤 도구 변수를 만들어서 그 원인 변수 중에서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갖는 내생적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그 도구 변수로 설명 가능한 외생적인 부분만을 활용해서 분석을 한다면 인과적인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도구 변수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도구 변수라는 게 개념적으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무 도구나 우리가 쓸모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과연 도구 변수의 조건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자면 자본주의라는 거는 조금 추상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 제도 중에 하나인 사유재산권,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핵심 제도 중에 하나인 계약제도로 그 범위를 좁혀서 논의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나 공적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계약제도는 타인이나 기관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 부정을 막고 또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그런 법체계나 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재산 제도나 계약 제도가 경제 성장, 경제 규모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논문들에서는 도구 변수를 도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도구 변수로서 유럽의 그 제국주의 시절에 침략국의 식민지에서의 사망률이란 변수를 활용을 하고 있고, 계약제도에 있어서는 영국 혹은 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럽 대륙 국가들의 식민 지배 여부를 도구 변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도구 변수들이 각각의 제도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또 인과 추론을 방해하는 선택 편향을 효과적으로 도려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멕시코가 미국과 다르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유럽의 식민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페인군의 목적은 친선이 아니었습니다. 총과 갑옷으로 무장한 스페인군의 피해 정복이 시작됐죠. 총 앞에 원주민의 저항은 무력했습니다. 결국 테노치틀란의 왕 몬테수마를 죽이고 도시를 점령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00여 년 동안 멕시코 원주민은 노예였습니다.
원주민 노예들을 착취해 모은 금원은 끊임없이 스페인으로 보내졌습니다. 덕분에 16세기 말 스페인은 세계 금은 총생산의 8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보다 뒤늦게 북아메리카에 도착했던 영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넓은 땅을 개척할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개척을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1618년) 모두에게 동등하게 땅이 지급됐고 그 이듬해 식민지 자치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원주민을 수탈하고 특권층으로 군림한 스페인 정복자들. 반면 토지의 분배와 자치를 통해 정복자가 아닌 정착민이 된 영국인들. 그 시대의 제도가 오늘의 멕시코와 미국의 시스템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도구 변수로서 이 침략국의 식민지에서의 사망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식민지에서는 당시 유럽 국가들과 환경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 침략국들이 이제 새로운 식민지에 정착을 할 때 각종 그 토착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의 사망률이 높을수록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또 사회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식민 전략을 이제 전개를 했다기보다는 그저 현지 주민들을 착취하고 또 부유한 자원을 약탈하는 방향으로 이 식민 전략이 이루어져 왔다는 논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유재산 제도가 발전할 여지가 적었다라는 논리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상에서 봤던 이 스페인이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을 침략할 당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지 않았다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당시 있었던 유럽의 사유재산 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논리이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이 미국에 정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나름 합리적인 발상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계약 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먼저 법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세계의 법 제도는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크게 대륙법으로 불리는 이제 시민법, 그리고 영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이제 각종 흉악 범죄에 대해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분노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는 바로 우리나라가 대륙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미법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법 체계고, 대륙법은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이제 유럽 대륙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한 어떤 법 체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대륙법은 고정된 성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형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 판사의 재량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해요. 반면에 영미법은 이 판례 중심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흉악 범죄에 대해서 심하게는 수백 년 이상의 형량이 나오는 사례도 있죠.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이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영미법은 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또 계약 이행에 대한 어떤 법 제도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처럼 영미법 기반의 국가들에서는 계약 이행에 대한 법 제도가 매우 발달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과거 어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법 제도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는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즉,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면 영미법 체계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반대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과 같은 이런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으면 대륙법 체계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라는 논리죠. 실제로 이 두 지도를 비교를 해보면 그 분포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이 스페인의 침략을 받은 멕시코는 대륙법 체제를 갖추게 됐고,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영국의 침입을 받은 미국은 영미법 체제를 갖추게 됐죠.
또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의 흑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 또 그 구분이 매우 뚜렷한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이런 경제 사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도구 변수를 고안해냈고, 이러한 도구 변수의 활용을 통해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던 그런 사회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과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인과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가? 바로 다른 요인들과의 효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도구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 제도 중에서 특히 이 사유재산 제도가 경제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 사유재산 제도의 효과를 추정해서 그러한 효과가 설명하는 부분을 모두 배제하고 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그 외에 다른 국가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제도의 중요성이 그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크다는 걸 이 논문은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증명해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사회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인과추론이 왜 어렵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며 또 그걸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어요.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혹시 이런 인과추론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인과추론 연구방법론 세미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설명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인과추론 연구 사례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